이거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예요. 어머님 혈압이 조금 불안정해서 앞으로는 이 약 드셔야 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릴게요. 혈압? 네, 제가 병원에서 선생님하고도 통화했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피곤해하시고 약간 혼동도 있으셔서 혹시나 해서요. 혼동이라니? 예를 들면 시간 감각이라든지 날짜를 착각하신다든지 작은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지연아, 내가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것도 해야 하니? 아니요, 그런 건 아직은 아니고요.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요즘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월요일 오후 금자 씨는 복지관 옆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종이봉투 안에는 직접 담근 무말랭이 장아찌가 들어있었고 곧 아들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비닐봉투 안 장아찌 병이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금자야, 너 진짜 들어간다고? 그 집으로? 그때 금자 씨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친구 정화 씨가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다가왔다. 응, 애들이 계속 같이 살자고 해서 방도 따로 빼준대. 나는 못 믿겠어. 너 그 며느리 그냥 말뿐이야. 전에 너 없을 때 복지관에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금자 씨는 시선을 피했다. 정화야, 그래도 가족이야. 이 나이에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고 나도 좀 기대고 싶어. 자식이라는 게 뭐니 그래도 재훈이가 엄마를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거 아냐. 정화 씨는 말없이 금자의 손에 있는 비닐봉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근데 명심해. 편하게만 있으려는 사람은 없어.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를 위하지는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을 잘 따지는데? 자기가 불편하면 부모고 뭐고 없다더라. 아무튼 네가 내린 결정이니 좋은 선택이겠지. 혹여나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와. 금자 씨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마 뒤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아들 재훈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넓은 아파트 단지는 정돈된 정원과 잔디, 관리인의 휘파람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다. 엄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재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다. 아들의 얼굴에선 오랜만에 보는 웃음기가 번졌고 금자 씨는 안도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너무 늦었지? 비 오니까 택시도 잘 안 잡히고. 괜찮아. 집사람 안에 있어. 엄마 방 정리해뒀대. 아이고, 고맙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쪽이에요. 어머님 방 옷장은 아직 정리 중이에요. 불편하셔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웃음이 가득했지만 금자 씨는 어디선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다. 지연 씨는 방을 안내하며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에 벽처럼 무언가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방은 깔끔했고 햇살도 잘 들었다.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가습기. 그러나 금자 씨의 눈엔 냉장고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내 방에 작은 냉장고 놓을 생각 없니? 너희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일이고 그냥 작은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다. 아, 그건 좀 곤란해요. 전기세도 그렇고 음식은 부엌에 다 있잖아요. 필요하신 거 말씀만 하세요.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지연 씨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가져다 드릴게요라는 말에서 금자 씨는 이상한 선을 느꼈다. 자신이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금자 씨는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냉기가 등짝을 타고 스며들었지만 익숙한 느낌이었다. 지연아, 내가 된장찌개 하나 끓일까? 이따 아침 먹을 때 같이 먹자.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그냥 같이 하자.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하시면 기름이 너무 돌아서 청소가 힘들어요. 오늘은 생선 굽는 날이기도 하고. 지연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눈가까지 닿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가족 셋이 먼저 식탁에 앉았고 금자 씨는 식탁 옆 작은 사이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왜 여기서 먹어요? 예준아, 거긴 우리 식사하는 자리잖아. 할머니는 혼자 드시는 게 편하시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엄마, 이 사람도 힘들어. 그냥 말하는 대로 해.
그날 밤 금자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 복지관 친구 정화 씨의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다. 전화기가 고장났나? 그러나 그 전화기는 멀쩡했다. 금자 씨는 다음날 정화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관리실에 부탁해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정화 씨는 금자의 모습을 보자 벌떡 일어섰다. 너 무슨 일 있어? 나 부엌도 못 들어가. 밥도 따로 주고 무슨 환자 같아. 방에 작은 냉장고 하나 놔달라니까 전기세 운운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지.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곤란한데 내가 너무 유난인가 봐. 유나는 무슨 그까지 냉장고 하나 드린다고 전기세가 몇십만 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그 며느리 예전부터 냉랭했어. 지금이라도 나와. 우리 둘이 살아도 돼. 아니야, 아직은 뭐라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아. 그 순간 금자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정화 씨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금자 씨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금자 씨는 손자 예준의 방문을 두드렸다. 예준아, 할머니랑 잠깐 얘기할래?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빠가 방에서 놀지 말래요. 그래도 할머니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 하루 종일 뭐 하고 놀았는지도 궁금하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말이야.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랬어요. 그럼 혼나요. 예준은 눈치를 보며 문을 살짝 닫아버렸다. 금자 씨는 조용히 방문 앞에 앉아 등을 기댔다. 문 너머에서 손자가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지만 그 목소리는 작고 멀게 느껴졌다. 그렇게 금자 씨의 첫날은 끝나고 있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집이지만 금자 씨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기분 속의 방안 전등만 끈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서로 경계하는 듯한 느낌과 낯선 무언가가 금자 씨를 사로잡을 뿐이었다. 조금 뒤 문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내일부터 반찬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너무 짜게 드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냥 입맛대로 먹고 싶은데. 그럼 저희 가족이랑 식사는 따로 하시는 게 낫겠네요. 예준이도 건강식 먹어야 해서요. 금자 씨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문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금자 씨는 침대에 앉은 채 오래도록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뭐가 잘못된 건지 혹여나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린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복잡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금자 씨는 결국 원래의 성격대로 그러려니 하기로 했다. 살면서 처음엔 부딪히는 게 당연하겠지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 그래도 가족이잖아. 비 오는 날 이사했던 그날 이후로 금자 씨의 하루는 일정한 틀에 갇혀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 4시면 눈을 떴고 방 안에 갇힌 듯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이제 6시 넘었구먼.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아침도 식탁은 정갈했다. 새하얀 접시에 반듯하게 놓인 반찬들, 김치, 두부조림, 멸치볶음. 하지만 금자의 자리는 그 테이블이 아니었다. 주방 옆 식탁에서 한 발짝 떨어진 조그마한 원형 테이블. 나 그냥 같이 먹으면 안 될까? 매번 따로 식사 차리는 것도 일이잖니. 어머님 예준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젓갈이나 장아찌는 좀 자극적이라 같은 식탁에서 먹는 건 조금 그래요. 엄마, 그냥 편하게 드셔. 예준이 요즘 감기도 걸렸고.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서 어머님 자리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서로 편하죠. 어머님도 눈치 안 보셔도 되고. 지연 씨는 그 말을 한 뒤 식탁에 앉았고 재훈 씨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손자 예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알만 집어먹었다. 금자 씨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았다. 옅게 식은 국, 딱딱한 밥, 반찬 3가지. 냄새가 희미하게 나긴 했지만 정작 입에는 별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 도중 예준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연 씨가 날카롭게 말했다. 예준아, 밥 다 먹고 가. 배불러. 할머니 따라 그러는 거야? 먹는 걸 남기면 안 된다고 했지? 예준은 움찔하더니 금자 씨와 지연 씨를 번갈아 바라보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금자 씨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에 젓가락을 놓았다. 나중에 과일 깎아줄게. 수박 남았지? 아, 어머님, 그건 예준이 간식으로 남겨둔 거예요. 따로 손대지 마세요. 내가 그냥 깎아서 같이 먹자고 한 건데. 수박도 양 조절해야 해서요. 냉장고에도 따로 이름 붙여놨거든요. 그날 오후 금자 씨는 옷방 구석에 놓인 종이박스를 뒤적였다. 복지관에서 받은 달력과 소일거리로 만든 냅킨들, 손바느질한 안경집, 작은 앨범을 꺼냈다. 재훈 씨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찍은 운동회 사진이 있었다. 그땐 맨날 뛰어다니기만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진 속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는 어느덧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그저 자신에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듯 무뚝뚝하게 구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금자 씨는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지만 걸 사람은 없었다. 친구도 이웃도 이젠 멀었다. 그러다 문득 정화 씨가 떠올랐다. 금자 씨는 카드를 챙기고 집을 나섰다. 지연 씨에게 말하지 않았다. 편의점 앞 공중전화에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정화야, 나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내가 너한테 문자까지 했잖아. 휴대폰은 켜놨는데. 그 며느리가 꺼놨나 보지. 너 말해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정화야, 나 밥도 따로 먹어. 같이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부엌은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그 집 살갑게 군다고 믿지 말랬잖아. 우리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해. 근데 웃는데 말투가 이상해. 그게 성 그어놓는 말투야. 웃으며 내치는 말투, 그냥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재훈이는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도 엄마, 지연이도 힘들어 그것만 해. 네 아들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한 집에 살면 누가 우선인지 보여줘야지. 정화 씨의 말이 이어졌지만 금자의 귀엔 점점 멀어져 갔다. 금자 씨는 돌아가는 길,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앉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놀이터 한켠에 예준이 친구들과 노는 모습이 보였다. 금자 씨는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방 안에 들어오자 지연 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다음부턴 말씀하시고 나가세요. 예준이도 찾았잖아요. 미안하다. 그리고 방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혹시 뭐 드셨나요? 아침에 고구마 하나 먹었는데. 아, 냄새 때문에 예준이 머리 아프다고 해서요. 환기 자주 해주세요. 지연 씨는 그 말을 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밤이 깊어지자 금자 씨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놓고 천천히 마셨다. 그 물조차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시렸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문이 똑똑 두드려졌다. 할머니, 응, 예준아, 들어오렴. 엄마가 오지 말랬는데 그냥요. 괜찮아. 와서 할머니랑 잠깐 얘기하자. 예주는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왔다. 작고 말라붙은 얼굴이 낯설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숙제 많아요. 할머니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그럼 수박 먹을래? 엄마가 먹지 말랬어요. 예주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을 나서며 한번 돌아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금자 씨는 그 등 뒤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날 아침 주방에선 조용히 커피 내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지연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금자 씨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지연아, 커피향 좋구나. 어머님 것도 타드릴까요? 응, 고맙다. 근데 어머님은 이거 말고 보리차 드시는 게 속 편하시지 않을까요? 요즘 속 자주 더부룩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지연 씨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컵을 들었고 금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앞에 놓인 컵엔 커피가 아닌 미지근한 보리차가 담겼다. 그래도 아침엔 따뜻한 게 좋죠.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지연 씨의 말은 친절했지만 금자의 얼굴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며느리의 배려가 오히려 선으로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식탁에는 예준과 재훈 씨 부부가 나란히 앉았고 금자 씨는 여전히 분리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어찌 보면 한 집에 사는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겸상을 하지 않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 외톨이나 다름없는 금자 씨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예준이는 학교 끝나고 뭐 하니? 도서관이요. 할머니가 같이 가줄까? 아, 어머님, 예준이가 요즘 자기주도 학습 습관 들이는 중이라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 오히려 산만해질 수도 있어서요. 선생님도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엄마, 요즘은 애들 스스로 하게 놔두는 게 좋아. 도와주고 싶어도 괜히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말끝을 흐리는 금자 씨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슬며시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를 정리했다. 오전 내내 거실 청소를 하던 금자 씨는 소파 밑에 먼지를 닦다가 손등이 찢어졌다. 빨갛게 스며든 피를 보고 조용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약을 바르려는 찰나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님, 거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소파 밑 청소하다가 좀. 이게 뭐예요? 손도 다치시고. 어머님, 이제 그런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자꾸 무리하시니까. 지연 씨는 약통을 가져다 손등을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어머님 연세에 넘어지시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청소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 마음은 알겠지만 요즘 어머님 자꾸 깜빡하시고 그러시니까 저희도 걱정돼요. 깜빡? 네, 냉장고 문 열어놓은 것도 그렇고 지난주엔 가스불도 제대로 안 껐잖아요. 금자 씨는 말문이 막혔다. 냉장고는 지연 씨가 열어놨던 걸로 기억했고 가스불도 끄고 나왔었는데 그날 오후 금자 씨는 조용히 정화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투가 또 그랬구먼. 정화야, 내가 이상한 사람 돼가나 봐. 너 아직도 그런 말에 반응하니? 웃으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던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나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뭘 하면 또 하지 말라 해. 그게 통제야. 네가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먹는지 다 지들 기준에 맞추겠다는 거지.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모르겠다. 금자야, 네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식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인 거야. 네 며느리는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고 명분은 챙겨야겠고 그렇다고 널 아예 모른 척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난 더 이상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금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의 정화 씨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덧붙였다. 이제 네가 결정해야 해. 기다릴 거냐? 나올 거냐? 그날 밤 지연 씨는 조용히 금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주무세요. 아니, 아직. 잠깐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작은 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놨다. 약봉투와 함께 놓여진 것은 건강검진 문진표였다. 이거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예요. 어머님 혈압이 조금 불안정해서 앞으로는 이 약 드셔야 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릴게요. 혈압? 네, 제가 병원에서 선생님하고도 통화했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피곤해하시고 약간 혼동도 있으셔서 혹시나 해서요. 혼동이라니. 예를 들면 시간 감각이라든지 날짜를 착각하신다든지 작은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지연 씨는 또 웃고 있었다. 뭔가를 위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주 정중한 말투로.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 금자 씨는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지연아, 내가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것도 해야 하니? 아니요, 그런 건 아직은 아니고요.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요즘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지연 씨는 그 말을 마치며 약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았다. 금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이 나간 뒤 방 안엔 조용히 흘러나오는 틈새 빛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금자 씨는 약봉투를 바라보다 말없이 눕기만 했다. 며칠 전에 목격한 일이 설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금자 씨에게 훅 다가올 줄은 몰랐어서 그런지 상당히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다음 날 모두가 아침 일찍 외출을 한 뒤 점심때가 되어서야 금자 씨도 외출을 했다. 지난밤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정화 씨와 함께 이야기해보기 위해서였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야만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았다. 이봐 정화야, 나 아무래도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래? 금자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어디 아픈 거야? 그게 아니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아들하고 지연이가. 정화 씨는 눈을 크게 떴다. 정화 씨는 금자보다 2살 많지만 친구처럼 지내며 늘 금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기분 탓 아니고? 사실 며칠 전에 지연이 전화를 받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 조용한 거실에서 의사 선생님 진단서만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은 잘 모르세요. 그렇게만 되면 요양원 절차도 수월하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 정화 씨는 입을 틀어막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세상에 그럼 지금 지연이 네가 치매 걸렸다고 몰아가려는 거야? 응, 그리고 이틀 전엔 병원 가자고 하더라고. 건강검진이라고. 근데 검진표에 인지기능 검사가 적혀 있었어. 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지. 내색을 어떻게 하니? 어휴, 진짜.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금자야. 네가 얼마나 또렷한 사람인데. 내가 정말 그런 거라면 병원에서도 그렇게 나오겠지. 하지만 아니잖아. 나 아직도 글도 읽고 쓰고 숫자 계산도 똑부러지게 해.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가면 내 재산, 집도 다 지들 이름으로 돌리겠지. 정화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금자의 손을 잡았다. 검사 다시 받아봐. 너 혼자 병원 가. 그리고 기록 남겨. 정식 진단서 받아서 공증까지 해두는 거야. 그래야 너도 보호받을 수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금자 씨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침대에 누워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금자 씨는 혼자서 조용히 동네 대학병원을 찾았다. 정화가 알아봐준 병원이었고 신경과 전문의도 따로 진료를 보고 있었다. 의사는 금자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정식으로 인지기능 검사 일정을 잡아주었다. 자, 금자 어르신, 단어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주세요. 바나나, 연필, 안경. 금자 씨는 또렷하게 단어를 외웠고 숫자 계산 문제도 틀림없이 맞췄다. 날짜도 시간도 정확히 말했고 그림 맞추기 문제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 정상입니다. 어르신 연세치곤 아주 뛰어난 수준이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셔도 건강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있죠. 지금 모든 검사 결과 수치도 그렇고 다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에게 요청했다. 선생님, 혹시 이 결과를 정식 진단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도 가능한 형식으로요. 의사는 의아해했지만 곧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금자 씨는 서류 2장을 손에 꼭 쥐고 집에 돌아왔다. 한 장은 진단서였고 한 장은 공증 확인서였다. 이제 무엇이든 들이밀어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생긴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어색하게 조용했다. 지연 씨는 일부러 금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고 재훈 씨는 늘 그랬듯 침묵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금자 씨는 거실 식탁에 그 2장의 서류를 올려놓고 말없이 기다렸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내 인지기능 진단서야. 신경과 정식 진료받고 검사했어. 치매 증상은 전혀 없음이라는 결과야. 그리고 공증도 해뒀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연 씨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그게 왜 필요하셨죠? 그냥 건강검진 정도만 받으셔도 됐는데. 지연아, 너 병원에 몰래 전화했었지? 그리고 나 몰래 요양원도 알아봤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엄마, 그게 아니라. 넌 조용히 해, 재훈아. 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네 아내가 날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데 한 번도 말리지 않았어. 그게 더 나빠. 그게 더 무서워.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야. 네 엄마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 보고만 있는 게 정상이냐?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지연 씨는 서류를 덮으려다 말고 손을 떼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가 할 말은 있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말 말고는 할 말 없어.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예준이 복도에서 얼굴만 쏙 내밀었다. 금자 씨는 아이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예준이 들어가서 숙제하고 있으렴. 아이는 멀뚱히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다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금자 씨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해졌다. 앞으로 나한테 병원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꺼내지 마. 그리고 내 돈이나 집 얘기도 내가 니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다. 날 어쩌려고 계획했던 그 생각들은 집어치워. 이것들이 어디서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할 거면 왜 가만히 있었니? 왜 눈 감았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네가 알기나 해. 네가 내 자식은 맞아? 하긴 지 마누라 하나 간수도 못하는 게 뭘 알겠어.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그날 밤 거실은 무겁고 조용한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지연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재훈 씨는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아무 말 없이 금자의 방 앞을 지나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금자 씨는 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실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친구 정화 씨와 마주 앉아 마주본 두 사람은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잘했어, 금자야. 잘 넘겼어.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나 치매 아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부터는 당하고만 있지 마. 기록해, 뭐든 다 남겨. 응, 이제부턴 그래야겠어. 두 친구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지관 창 너머 봄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정화야, 이거 봐. 여기 스마트폰에 녹음 앱 깔았어. 오, 잘했네. 내가 알려준 대로 했구나. 응, 내가 말하는 것도 녹음되고 남들 말하는 것도 다 들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니까. 정화 씨는 금자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었지만 금자 씨는 꽤 능숙하게 앱을 다루고 있었다. 정말 대단해. 난 아직도 저 녹음 버튼 잘못 눌러서 동영상 찍히곤 한다니까. 이제는 말로 안 해. 다 남겨야 해. 언제 또 그랬다 아니다 할지 모르잖아. 뭐든지 증거가 제일 중요해. 금자 씨는 잠시 정화 씨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날 밤에도 지연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또 뭐래? 요양원 입소는 무리일 것 같아요. 진단서 때문에요. 다른 방식으로 설득해야 해요. 증세가 좀 더 심각해 보이게 만들어야죠. 이런 말이었어. 아예 날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세상에, 진짜 무섭다. 무섭고 치사하다. 그래서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오늘부터 다 기록할 거야. 대화도, 내 상태도, 일기도 날짜까지 정확히 써서 하나하나 남길 거야. 정화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금자 씨는 집안 곳곳에 작은 메모지와 볼펜을 두었다. 냉장고 옆, TV 아래, 심지어 침대 옆에도. 2022년 3월 1일 저녁 7시 30분. 지연이 어머님 요즘 말씀이 헛나오세요라고 말함. 목격자 없음. 녹음 실패. 이런 식의 기록이 작은 수첩과 종이에 하나하나 적혀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금자 씨는 지연 씨와 재훈 씨가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냥 약이라도 하나 드리면 어때? 정신 안정제 같은 거. 잠 못 주무시잖아, 요즘엔. 그거라도 드시게 하면 기억 흐려질 수도 있고 말이야. 여보,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집도 못 팔고, 재산도 어머님 명이고, 예준이 교육도 이제 발목 잡히잖아. 어머니 성격이면 순순히 달라고 해도 안 주실 게 뻔한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거야. 당신은 미래를 볼 줄 몰라? 미래를. 잠시 후 금자 씨는 거실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그 녹음을 다시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늘한 분노가 몸을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예준아, 이리 와볼래? 네, 할머니. 이거 봐. 이게 내가 오늘 적은 기록이야. 여기다 매일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단다. 왜요? 혹시 나중에 사람들이 할머니 기억이 틀렸다고 할까봐 이건 증거란다. 예주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금자 씨는 창피하기도 하지만 어린 손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손자는 알듯 말듯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금자 씨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것이 듣기에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럴까 하고 말해준 걸 아주 잠시 후회했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했다. 그러자 손자 예준이는 뜻밖의 말을 했다. 그러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학교 끝나고 오면 같이 적을게요. 그래 줄래?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사실 난 할머니가 좋은데 엄마가 자꾸 못 가게 하니까 속상했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할머니 도와줄 거예요. 예주는 그날 이후 매일 방과 후 금자의 옆자리에 앉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것을 함께 기록해 주었다. 금자의 글씨가 떨리면 예준이 옆에서 또박또박 받아 적었다. 며칠 후 금자 씨는 재훈과 조용히 대화를 청했다. 재훈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응?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랑 네가 한 말 녹음했어, 부엌에서. 재훈 씨는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희가 내게 약을 먹이고 기억 흐려지게 하려고 했다는 말 그대로 녹음됐어. 재훈 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넌 왜 그래, 재훈아? 너 그런 아이 아니었잖아. 너 아빠 돌아가시고 나랑 같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 안 나? 기억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아내가 날 이렇게 만들어도 모른 채 했어? 그냥 좀 지쳤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 그 말은 맞네. 네 잘못이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게요. 바로잡을 기회는 줄게. 하지만 지금부터 네 말은 하나도 믿지 않아. 행동으로 보이기 전까진. 며칠 후 금자 씨는 동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정화 씨가 함께 동행해 주었다. 노인 학대에 관한 증거 수집 방법, 치매 의심 강요로부터의 법적 보호 조치, 제3명의 보호 등 다양한 조언을 받았다. 기록 잘하고 계시네요. 이거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끝까지 모른 척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만 딱 그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그 말은 금자의 귀에 깊이 박혔다. 며칠 후 정화 씨와 금자 씨는 시장에서 만난 지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평소 자주 오며 가며 인사치레를 했던 상인들이었고 속도 뻥 뚫려 산책 겸 시장을 나섰다가 상인 중 하나와 대화를 하며 기분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자신이 깜빡하는 증세가 있고 정신과에 주기적으로 상담을 다닌다는 말을 했다는 것과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고 있다는 대충 그런 이야기였다. 그 말에 금자 씨의 귀가 번쩍 열렸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시다면서요? 말도 앞뒤가 안 맞고. 금자 씨는 겉으론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인에게 말했다. 어제 시장에서 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 말 누가 해준 거예요?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내 이야기인데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말이죠. 괜히 말씀드렸나 싶기도 하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며느님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맞는 것 같고. 전 잘 모르겠어요. 상대 여인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고 금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더는 친절한 척 하지도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말을 누가 했을지 감이 잡혔다. 밤이 되자 금자 씨는 침대에 누워 수첩을 다시 펼쳤다.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2022년 3월 13일. 나를 지키는 건 이 모든 기록과 내 자신뿐이다.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매번 기록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내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나는 치매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야. 그리고 이 집도 내 인생도 내 거야. 며칠째 금자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지냈다. 짐작했던 대로 지연 씨의 태도는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고 정화 씨와 통화한 날 이후로 금자 씨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고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조심스레 예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청하던 금자씨는 누군가 방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방문을 두들긴 사람은 다름 아닌 금자씨의 며느리 지연씨였다. 어머님, 혹시 이거 좀 봐주실래요? 지연씨는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화면에는 노후 생활을 위한 요양시설 안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요즘 이런 곳이 인기라네요. 어머님 또 외로우시다 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네가 알아봤다고? 네, 지난번엔 저희가 너무 성급했죠. 그래서 이번엔 어머님 의견도 꼭 듣고 싶어서요. 같이 한번 가서 보시기라도 해요. 요양원 아니에요. 그냥 실버타운이에요. 금자씨는 말없이 지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며 있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또 다른 유도의 시작이었다. 네가 보자고 하는 건 대체 뭘 위한 거니? 더 이상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너는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시어머니로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돌려 말하지 말고 차라리 얼마가 필요하다 말을 하지 그러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예준이 학원비가 부담되고 재훈 씨도 직장에서 아시잖아요. 힘든 건 알겠는데 내가 거기로 가야 할 이유는 모르겠구나. 네가 이러는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고 날 그렇게 몰아세우면서까지 네가 이루고 싶은 게 뭐야? 내 재산 가로채려는 거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것 아니니? 사치 좀 덜 부리고 아껴 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걸 못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좀 부담돼요. 유지비도 그렇고. 어머님도 혼자 계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관리도 힘드실 거고.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고 넌 편하게 살겠다는 거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생각 많이 했어요. 어머님은 너무 귀한 분이시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생각했는지는 내가 더 잘 안다. 지금처럼 말로만 걱정하는 게 다는 아니니까 안 봐도 뻔하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뒷방에서 늙어가는 노인네밖에 더 되겠어? 시간 흘러서 알아서 돌아가주면 좋은 거 아니니? 무슨 꿍꿍이인지 눈에 다 보여. 속 보이는 짓은 더 이상 그만하려무나. 나도 더 이상 니들이 이러는 꼴더는 못 보겠어. 지연씨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중에라도 생각해보세요. 이건 제안일 뿐이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금자씨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실버타운이란 말로 포장했구나. 저게 끝까지 아주 날 가지고 놀 작정이지. 그날 저녁 재훈이 귀가하자 금자씨는 일부러 거실로 나왔다. 재훈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이야? 네 아내가 오늘 나한테 실버타운 제안하더구나. 요양원도 아니고 실버타운이라고? 네가 그걸 알고 있니? 아, 그게 우리가 고민은 좀 했어. 근데 아직 정한 건 없고. 고민은 하더라도 나한테 얘기하는 게 먼저였어야 하지 않겠니?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말 꺼내기가 좀 어려워서. 어렵다고 피해선 안 되는 말도 있어. 나는 아직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네가 날 엄마로 생각한다면 그런 건 적어도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내가 계속 이 나이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만 물론 너희들 말처럼 언젠간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알아듣게 잘 말해라.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더 이상 이런 걸로 입 아프게 하지 말라고. 응? 알았어, 엄마. 재훈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엔 혼란스러움과 갈등이 엿보였다. 며칠 뒤 지연씨는 다시 한 번 더 강수를 두었다. 이번엔 웃으며 음식을 챙겨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점심 드셔야죠. 제가 좋아하시는 멸치볶음 해봤어요. 멸치는 손질도 안 돼 있네. 아, 바빠서 그랬어요. 그래도 드셔보세요. 너 오늘은 왜 이렇게 친절하니? 어머님이 오해하셨을까봐요. 저 진심으로 어머님을 생각해요. 그럼 네 진심을 하나 물어볼까? 네? 내가 치매라는 이야기 동네에 하고 다닌 사람, 요양원 알아보고 들어갈 거라는 말 하고 다닌 사람, 네가 맞지? 지연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님, 그건 누가 그렇게. 김 여사, 박 여사 다 들었단다. 네가 동네에서 내 이야기하고 다녔단다. 그게 저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되면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험담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 뜻이 아니었으면 뭔데? 내 명예를 짓밟는 게 네 뜻이 아니었단 말이니? 지연 씨는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그날 밤 금자 씨는 정화 씨와 다시 통화를 했다. 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이번엔 실버타운이라며 포장하더니 동네엔 치매라고 소문을 냈다더라. 세상에, 그 정도면 계획적이야. 이젠 더 미룰 필요 없어. 준비하던 거 시작해야지. 응, 이제 정식으로 움직이려 해. 법적으로도 내 권리를 지켜야지. 뭐든 필요하면 말해. 내가 증언도 도와줄게. 금자 씨는 다이어리를 꺼내놓고 날짜별로 일어난 일을 다시 꼼꼼히 적었다. 흔들림 없는 눈으로 문장을 마무리한 뒤 녹음기 옆에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네 차례야. 지연아, 난 준비가 끝났거든. 그날 저녁 금자 씨는 부엌 한쪽에 앉아 쌍화차를 끓이고 있었다. 시납으로 깊어가는 밤처럼 그녀의 얼굴에도 고요하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앞치마를 정리하고 찻잔을 꺼내던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연 씨가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들어섰다. 평소와는 달리 표정엔 여유도 꾸밈도 없었다. 입술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한껏 부릅떠져 있었다. 무슨 소리니? 너 왜 그러고 들어오니? 그 녹음기, 어머님이 절 몰래 녹음한 거, 그걸 지금 아파트 단지에 뿌리신 거예요? 내가 뿌리지 않았다.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 사람들이야. 네가 그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그냥 그 증거를 모았을 뿐이다. 그게 바로 뿌린 거잖아요. 그렇게 창피를 줘야 속이 시원했냐고요? 지연아, 넌 날 모욕했어. 며느리랍시고 날 내쫓으려 하고 내 병을 지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었지.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엄마, 무슨 일이야? 지연이 왜 그래? 오빠, 당신도 이제 알잖아. 어머님이 우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하신대. 맞다. 이젠 결정했어. 더는 같은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어머님, 이 집은 재훈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무리 뭐라 하셔도 마음대로 저희 일을 쫓아낼 순 없어요. 이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이다.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명의로 바꿔두신 거야. 재훈이는 이 집의 세입자였던 셈이지. 엄마, 정말이야? 그때 아버지가 그랬다고는 했지만 그게 진짜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바꿨다. 널 믿지 못하셨으니까. 그리고 네가 날 이렇게 대할 거라는 것도 어쩌면 아셨을 거야. 물론 때가 되면 언젠가 네 앞으로 돌려줄 생각이었지. 그런데 지금 보니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구나. 설마, 그게 진짜 아니야. 그건 그냥 명의만. 지연아, 네가 날 치매라고 몰아붙이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그 장면들, 그 대화들 다 녹음되어 있어. 그리고 너희가 그 병원 의사와 짠 것도 알아. 계약서에 너 이름도 있었어. 이제는 그냥 우리 나가자. 내가 이 집에서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졌어. 아니, 재훈 씨, 왜 그래?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난 그동안 모른 척한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거야. 이 집에서 나가자. 예준이 데리고 나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예준이 조용히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다. 아빠, 엄마 왜 싸워요? 아니야, 예준아. 그냥 어른들끼리 이야기 중이야. 할머니,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준아, 넌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선 꼭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 네 엄마 아빠가 그걸 이해해야 하거든. 예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끼고 있는 듯했다. 예준아, 오늘은 아빠랑 엄마랑 다른 집에 가 있을 거야. 너한텐 좀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괜찮지? 할머니, 가끔 밥 먹으러 와도 돼요? 언제든지 할머니 집은 네가 언제 와도 문이 열려 있을 거야. 그날 밤 금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예준이 주고 간 작은 인형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다. 거실은 고요했고 지연 씨의 짐이 하나둘씩 옮겨지는 소리가 났다. 재훈 씨는 말없이 짐을 나르고 있었고 지연 씨는 온 얼굴에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으로 문을 나섰다. 어머님, 결국 이긴 것 같으세요? 어머님 뜻대로 내쫓으니까 이긴 것 같으시냐고요? 이긴 게 아니야. 그저 늦게라도 바른 자리에 돌아가고 있을 뿐이야.
그러고 보니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로구나. 시간이 많이 필요할 듯 하니 얼른 짐 싸서 나가거라. 더 이상 니들 모습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저녁 시간이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얌전히 나가. 문이 닫히고 현관이 조용해졌다. 금자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거실에 놓인 작은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금자야, 정말 잘했어. 이제야 네가 네 집에서 숨 좀 쉴 수 있게 됐네. 정화야, 네 말이 맞았어. 그때 네가 녹음기라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난 지금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 이제는 네가 당당하게 살아도 돼. 더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응, 나도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겠어. 금자씨는 찻잔을 다시 들어 조심스레 마셨다. 그 안에는 쓰지만 따뜻한 맛이 있었다. 마치 그녀의 지난 시간처럼 쓰디쓴 모욕과 상처 속에서도 결국은 따뜻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오늘이었다. 3월의 문턱 바람 끝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묘하게 따뜻했다. 창틀에 쌓인 먼지를 훔쳐내던 금자씨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직은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봄이 들고 있었다. 겨우내 쌓인 먼지처럼 사람 마음도 관계도 이렇게 한 번쯤은 싹 닦아내야지. 그녀는 천으로 창틀을 몇 번이고 문질렀다. 때 묻은 천 조각의 옛 상처까지 함께 묻어 나가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나야. 문 열어놨다. 들어오렴. 재훈 씨는 종이봉투 몇 개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무거운 듯 조심스럽게 놓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은 예준이도 같이 왔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 저 책도 가져왔어요. 같이 보실래요? 그래, 우리 예준이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봐. 예주는 금자의 옆에 쪼르르 다가가 앉았다. 그의 작은 손엔 구겨진 어린이 도서관 책이 들려 있었고 표지는 고양이 할머니라는 제목이었다. 할머니도 고양이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하지. 예전엔 고양이 3마리나 키웠단다. 지붕 타고 다니던 놈들. 진짜요. 나도 키우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알레르기 있다고. 엄마, 지연이는 당분간 친정에 있어.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간호한다고. 그래,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겠지. 그날 이후 내가 많이 생각했어. 사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는지 몰랐거든.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차렸지. 네가 너무 늦게 눈치챈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참은 거야. 금자 씨는 묵직한 손길로 예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고양이 책을 금자의 무릎 위에 펴놓고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겼다. 잠시 후 정화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어이구, 문 열어놓고 있으면 찬바람 다 들어오잖아. 찬바람이 들어와야 묵은 공기도 나가지. 역시 너답다. 자, 여기. 대파랑 무 그리고 저번에 좋아하던 동태도 사왔어. 이걸 다 들고 왔어? 정화야, 너도 나이 들었다. 나이 들어도 기운은 너보다 나아. 얼른 씻고 국부터 끓이자. 부엌엔 금방 밥비 움직이는 냄비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졌다. 재훈 씨는 무릎을 꿇고 마루에 앉아 새로 산 미니 식탁을 조립했고 예주는 고사리 손으로 조립 설명서를 들고 아빠 옆에 붙어 있었다. 정화야, 왜? 나 이 집 전체 청소하려고. 이불도 싹 바꾸고 낡은 커튼도 걷고 저 안방 장롱도 치우고. 마음도 바꾸는 거지. 그래, 이제는 진짜 새로 살고 싶어. 지난 몇 달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남겨진 물건 같았어. 이젠 너답게 살아. 나도 옆에서 도울 테니까. 엄마,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해? 너 혼자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 하지만 지연이는 안 된다. 그럴 줄 알았어. 아직 바뀌려면 멀었거든. 그 말에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착한 척할 뿐이지 본성은 못 숨겨. 이제는 나도 그런 척하는 사람한테 속지 않아.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곁에 두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든 말든 화해를 하든 말든 앞으로 며느리 취급 안 할 거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동태국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정화가 김치에 고춧가루를 더 넣으며 말했다. 이 김치는 매운맛이야.
마음이 센 사람한텐 잘 어울려. 나한테 딱이네. 이젠 마음이 아주 단단해졌거든. 엄마, 예전에 말 무시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전하고 싶었어. 이제 와서 말해봤자 지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 하지만 마음은 고맙다. 할머니, 그럼 우리가 집 청소도 도와드릴까요? 그래 줄래? 그럼 예준이는 내 방 화장대 위 먼지를 닦아줄래?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이의 손이 작은 걸레를 쥐고 방으로 뛰어들자 금자 씨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그날 오후 금자 씨는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 그리고 결혼 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정화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재훈이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쓴 편지야. 읽어줘. 나도 듣고 싶다. 금자야, 내가 떠나도 너는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야 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네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라. 네 말이 맞아. 사람은 결국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어야 한다. 편지를 읽는 금자 씨의 목소리는 갈수록 낮아졌지만 정화 씨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네가 그렇게 사라졌다는 게 네 남편도 하늘에서 알 거야. 나 이젠 그 편지랑 사진들 정리하려고. 필요한 건 마음에 남고 나머진 다 정리해도 될 것 같아. 봄 오기 전에 할 일은 다 해버려야지. 금자 씨는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일어났다. 오래된 앨범 몇 권과 편지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 어지러운 감정들까지도 하나하나 정돈해 나갔다. 다 털어내야지. 그래야 진짜 봄이 오지. 그리고 그 봄은 이제 너한테만 오면 돼. 금자 씨는 거실 창 앞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엔 그녀가 수개월 동안 손수 써온 기록들이 정갈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이제 나를 지킬 사람도 지켜야 할 사람도 있다. 초인종이 울렸다. 금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선 예준과 재훈 씨 그리고 정화 씨가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봄 선물이에요. 내가 고른 거예요. 직접 이름도 붙였어요. 이름? 금봄이요. 할머니 이름에서 금, 봄에서 봄. 아이고, 이름 참 예쁘다. 우리 예준이 마음은 더 예쁘고. 정화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음식 보자기를 열었다. 미역국이랑 잡채, 김치전이야.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우리가 잊을 리가 있어? 나도 잊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챙겨줄 줄 몰랐거든. 너 혼자인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야. 이제 아니야. 식탁 위에는 정화가 부쳐온 김치전 냄새가 퍼졌고 예준이 촛불을 하나하나 꼽기 시작했다. 할머니, 소원 빌어야죠. 촛불 끄기 전에 꼭. 이 사람들 오래오래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이 꺼지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엄마, 사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준이한테도 잘 설명했고요. 뭐? 지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류도 정리했고 오늘 법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한 달 동안 조정기간 같긴 하지만 이미 결정 내린 상태라 원만히 합의될 것 같아요. 예준이는 제가 키우고 양육비 문제도 거론 안 할 거예요. 혹시나 달라고 하면 소송으로 갈 생각이고요. 이혼을 한다고? 지연이가 위자료 문제를 얌전하게 넘어갈 애가 아닌데 잘 해결해라.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엄마랑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사람 옆에선 내가 아닌 내가 돼가고 있었더라고요. 잘했어. 너도 이제 너 자신으로 살아야지. 이제라도 네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아. 서운하진 않니? 후련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자식 노릇 못한 거 조금씩이라도 해나갈게요. 떳떳하게 살아야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예준은 조용히 재훈 옆으로 다가갔다. 아빠, 그럼 나도 이제 할머니 집에 자주 와도 돼? 그럼 네 방도 새로 꾸미자. 할머니랑 같이. 예준이 방이라 오랜만에 방 꾸미는 재미 좀 보겠네. 그날 오후 5사람은 봄바람이 일렁이는 날 함께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햇살은 이제 두려울 것 없는 얼굴 위에 조용히 머물렀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집은 다시 따뜻한 곳이 되었고 금자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금 느끼는 따스함이 계속될 것이다.
오해세요, 아주버님. 저희는 그냥 어머니께서 편히 계실 곳을. 닥쳐, 변명하지 마. 아니, 저한테 왜 반말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람 대접해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반말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 형, 잠깐만. 그리고 이 녀석아, 너는 내 동생이 맞냐? 네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합가하면서 너한테 준 돈도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아주버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어요. 아주버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순자 씨는 점점 더 외로움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쓸려 들어왔고 커다란 단독주택은 이제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75세 순자 씨가 남편과 함께 가꿨던 정원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고 집안 곳곳에는 두 사람이 함께했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면 말소리가 들려서 덜 쓸쓸했지만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는데 이제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라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날 발견해 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작은 아들 민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잘 지내지?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너희는 잘 지내고 있지? 네, 뭐 바쁘긴 하지만 어머니는요?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쉽지가 않네. 민철 씨는 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외롭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너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 갑자기요? 응, 집도 너무 크고 혼자 있으려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너희도 집이 좀 좁다고 했잖아. 내가 집을 정리하고 가면 넓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철 씨는 당황스러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한 마음에 덧붙였습니다. 부담 주고 싶은 건 아니야. 집을 팔아서 돈도 좀 나누어 줄 생각이야. 생활비도 보태면서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철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지혜하고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네, 내일쯤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도 너희들한테 손 빌려서 살 생각은 없었지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외로움은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 너희한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최대한 배려해 줄 테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네, 그럴게요. 지혜랑 이야기하고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민철 씨는 지혜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셔. 갑자기? 혼자 계시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하셔서, 그리고 집도 정리해서 넓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시네. 그럼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전세를 좀 넓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지혜 씨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가까이 두고 지내고 싶어 하지 않던 지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도 보태신다고 하셨다며? 지금 살고 계신 집 팔면 그것도 나눠주신대. 지혜 씨는 일부러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나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아버님 그렇게 되시고 외로우시니까 서로 불편한 거 안 만들면 나도 반대할 생각 없어. 어머니 모시자. 정말 고마워. 민철 씨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다시 민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혜랑 이야기했어요. 같이 지내시는 거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집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그 돈으로 너희 전세금도 보태고 내가 생활할 돈도 좀 챙겨두고 하려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사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 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민철 씨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하나둘 짐이 옮겨졌습니다. 순자 씨는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 우리 집.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해.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 씨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그래. 많이 신세지겠구나. 민철 씨는 가구 배치를 도우며 어머니 방을 정리했고 손녀 미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진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미나랑도 더 많이 볼 수 있겠네. 와, 신난다. 순자 씨는 손녀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고 민철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 씨는 새 집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손녀 미나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마다 부지런히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는 익숙한 일이었고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엌에서 조용히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을 끓여야겠다. 미나도 좋아할 텐데. 냄비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국물을 우려내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온 지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응, 그냥 국 좀 끓이려고. 애도 먹어야 하고 민철이도 아침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니, 그냥 쉬세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음식을 해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직접 만든 게 몸에도 좋고. 요즘 바빠서 다들 간단하게 먹고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하게 두세요. 순자 씨는 서운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데 지혜가 일부러 순자 앞에 놓인 반찬을 다른 쪽으로 밀어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에 띄게 티를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자 씨는 그 작은 행동에서도 자신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철 씨는 별다른 눈치를 채지 못하고 밥을 먹으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 있지 뭐. 미나 학교 갔다 오면 간식도 챙겨주고. 지혜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굳이 간식 안 챙겨주셔도 돼요. 미나 간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 씨는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했지만 순자 씨는 뭔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생각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옆을 지나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볼륨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너무 컸나? 순자 씨는 서둘러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지혜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와 리모컨을 들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꺼버렸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낮에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방해가 되었던 걸까? 이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보던 TV였는데 갑자기 자신이 거실에 있는 것이 불편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순자 씨는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면 지혜가 뭔가 불편한 듯 자꾸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끔은 은근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의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괜히 거실에 있으면 불편해할 것 같으니 그냥 방에 있는 게 낫겠지. 저녁 시간이 되면 민철과 퇴근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의 태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순자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철아, 요즘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진 않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괜찮죠. 그냥 괜히 내가 있는 게 눈치 보이는 것 같아서.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혜도 괜찮다고 했고,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철 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그러나 민철 씨가 모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순자 씨는 집안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느새 집안에서 자신이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손녀 미나와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는 TV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의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고 그녀의 눈길에는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나가라는 며느리의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철 씨는 여전히 바쁘게 회사 생활을 했고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이 예전과 달리 단출했습니다. 오늘 반찬이 좀 간소하네?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살짝 찌푸리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들 바빠서 간단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국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 요즘 누가 그렇게 밥을 차려 먹어요? 그냥 간편하게 먹으면 되죠. 민철 씨는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손녀 미나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려고 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려는 순간 지혜 씨가 옆에 와 앉으며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 드라마 좀 봐야겠어요. 그래. 순자 씨는 조용히 리모컨을 넘겨주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괜히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늘 자신이 먼저 리모컨을 잡았고 순자가 조용히 있으면 어머니 방에서 쉬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거실에서 점점 자리를 잃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실에서 손녀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은근히 그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미나가 할머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숙제했어? 얼른 방으로 가서 공부해야지. 네, 엄마. 미나는 아쉬운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할머니 방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거실은 지혜 씨의 공간처럼 변해 있었고 순자 씨는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답답한 마음에 근처 마트라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고 시장에서 생선과 채소를 샀습니다. 예전에 가족들에게 만들어주던 반찬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요리를 하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반찬 좀 만들려고. 오랜만에 찜도 하고 국도 끓이고. 어머니,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냉장고에 자리도 없고 저희는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해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집밥 좋아하잖아.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요즘은 다들 간편식을 먹어요. 불편하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순자 씨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순자 씨가 만든 반찬들은 냉장고 구석에 밀려났고 다시 꺼내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몇 번이고 민철 씨에게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한 얼굴로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철아, 너 요즘 많이 바빠 보인다. 네,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민철 씨는 멈칫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랑 잘 지내시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지.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 씨는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손녀 미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작은 아들 민철 씨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순자가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순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관심의 방향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불편함을 주는 것에 그쳤던 그녀가 이제는 금전적인 부분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 씨는 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는 순자와 지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저녁을 준비하던 순자 씨를 힐끔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들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식재료 값도 그렇고 공과금도 그렇고 저희가 부담이 꽤 크네요. 순자 씨는 순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래, 다들 살기 힘들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조금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활비를 더? 네, 어머니도 같이 사시니까 아무래도 식비나 공과금도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순자 씨는 난감했습니다. 이미 집을 정리하면서 민철 내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둬야 했습니다. 매번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구 하나 들었다고 공과금이 몇 배로 뛴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음식도 하지 말라기에 주방에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손 씻고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잔소리를 하려고 해도 어찌 보면 함께 사는 입장이니 얼굴 붉혀봤자 좋을 것 없다 생각해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순자 씨는 몇 마디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너희랑 같이 살면서 폐가 된 건 아닌지 늘 조심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니. 지혜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희도 빠듯해서요.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아. 나도 남은 돈으로 최대한 아껴 살아야 하거든. 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 씨는 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 민철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공과금 봤어?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 응? 얼마나 나왔길래 그래? 전기세도 그렇고 수도세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 집에 식구가 늘어나서 그런가 봐. 민철 씨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뭐 겨울이라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렇겠지. 지혜 씨는 일부러 순자가 듣도록 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가?
솔직히 우리도 빠듯한데 말이야. 순자 씨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혹시 돈 부족하시진 않으세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도 좀 덜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순자 씨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처분한 것도 남은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도 너희가 알 텐데 나도 더 이상 여유가 있진 않아. 민철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순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지출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카드값?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나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지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정말 조금이에요. 어머니께서 우리랑 같이 사시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순자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앉아 손에 쥔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녀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따뜻하고 안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 하면 손을 내저으며 어머니 그냥 쉬세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에만 있으면 왜 그렇게 방에만 계세요?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뭘 해도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순자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차가운 태도와 날카로운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 씨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를 위해 따뜻한 국을 데웠습니다. 민철아, 저녁 먹었니? 국 데워놨으니까 얼른 먹어라.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철 씨는 피곤한 얼굴로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혜가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가 문제니? 내가 국 데운 게 마음에 안 들었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께서 자꾸 주방에서 뭘 하시니까 동선이 겹쳐서요. 요즘 저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부엌에서 이러시면 불편해요. 난 그냥 민철이 저녁 챙겨주려고 한 거야. 민철 씨는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떠먹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민철 씨는 순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께서 해주신 건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니? 여보는 몰라서 그래.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계속 이러시면 내가 편하게 요리하기가 힘들다고.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 이상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TV를 켜고 볼륨을 조절하려는 순간 지혜가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저 머리가 아파서요. 그래, 알겠다. 순자 씨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지혜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낮에는 조용히 쉬고 싶어요. TV는 방에서 보시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멍하니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지혜 씨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계시면 어쩌라는 건지. 순자 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며칠 후 순자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라도 기분을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고등어와 신선한 채소를 샀습니다. 전날 민철 씨가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지혜 씨는 짜증난 얼굴로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그냥 민철이가 생선구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왔다. 지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저희도 장볼 계획이 있는데 어머니까지 이렇게 사오시면 냉장고가 꽉 차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도 민철이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여보, 당신이 그랬어? 민철 씨는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냥 한번 먹고 싶다고 말한 거였는데. 지혜 씨는 바로 순자 씨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민철 씨도 그냥 한마디 한 거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쉬세요. 순자 씨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자기가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순자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지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오히려 신경을 덜 써야 했던 거지. 민철 씨는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방 밖에서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나와서 도와줘. 알았어. 민철 씨는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요즘 들어 지혜 씨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눈치가 부족했던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원치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지혜가 못마땅한 듯 힐끗거렸고 주방에 가면 어머니 그냥 쉬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녀 미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철 씨는 여전히 바빴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도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문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민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야? 여보는 못 느껴?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머니가 오신 뒤로 우리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고, 솔직히 말해서 나 너무 힘들어. 지혜야, 어머니께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힘드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모시기로 한 거잖아. 모시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잖아.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오시고 나서 우리 생활 더 편해졌어? 아니면 더 불편해졌어?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너무 답답해. 내가 주부인데 부엌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고 거실에서 쉬려고 하면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고 이런 생활이 정상적인 거야? 지혜야, 어머니는 그냥 같이 지내는 거잖아. 아니, 여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생활에 침투한 거라고. 나는 솔직히 이제 한계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 말이야. 민철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철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여보, 솔직히 생각해봐. 어머니께서 계속 여기 계시면 우리 애도 불편해하고 우리도 점점 더 지쳐갈 거야. 그거 원하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거지. 완전히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땐 더 힘들어져. 민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건 못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생각이나 해봤어? 힘들지? 하지만 여보, 우리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할 건데? 우리도 앞으로 돈도 모아야 하고 애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민철 씨는 말없이 턱을 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방문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조용히 순자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야, 그냥 누워 있었어. 민철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순자 씨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민철 씨는 말을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설마 요양원 이야기하는 거니? 민철 씨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지혜가 어머니께서도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내 편한 환경을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네 아내가 편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니?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도 부담이었구나.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면 뭔데? 난 네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철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자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민철아. 네가 고민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혜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설득은 잘 됐어? 지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뭐, 또 고민한다고? 이러다간 기회 놓쳐. 그냥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가면 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철 씨와 지혜 씨의 대화를 엿들은 후부터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민철 씨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흔들리는 태도를 보고 직감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지혜 씨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짐을 꾸리며 순자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나가봐요. 바람도 쐬고 좋은 곳에 가요. 순자 씨는 그녀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어머니도 가보시면 좋을 곳이에요. 우선 차 타고 가시죠. 순자 씨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아무것도 묻지 않자 지혜 씨는 속으로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철 씨는 내내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순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나도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지혜 씨는 일부러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모실게요. 순자 씨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 씨는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는 길이 이상했습니다. 지혜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하시죠? 거기 가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거기라니 어디 말이니? 그냥 좋은 시설이에요. 어머니도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순자 씨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갈 생각이지. 지혜 씨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결국 나를 내보내고 싶었던 거구나.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건물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지혜 씨는 재빨리 문을 열고 순자 씨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서 잠깐 상담받고 쉬시면 돼요. 순자 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빼며 차에서 내려섰습니다. 난 내리지 않는다. 지혜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럴수록 저희만 힘들어져요. 그냥 순순히 들어가세요. 순자 씨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여기 안 들어간다. 민철 씨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혜 씨는 짜증을 내며 강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들어가세요. 그 순간
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이는 방향으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버스 정류장이 보이자 그곳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다시 그곳으로 끌려갈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큰아들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놀란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진아, 나 좀 데리러 와라.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나 요양원에 버려질 뻔했어. 우진 씨의 목소리가 단숨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갔다고요? 민철이랑 지혜가 나 몰래 데려가려고 했어. 나 지금 거기서 도망 나왔어. 우진 씨는 단숨에 차키를 잡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밖에 계시면 위험하니까 어디 편의점이라도 들어가 있으세요. 아니면 민철이가 못 찾게 숙소라도 잡고 들어가 계시던가요. 제발 안전하게 계세요. 네. 금방 갈게요. 그래, 우진아, 제발. 전화가 끊어지고 순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떨리는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만 왠지 자신의 처량한 모습에 그저 버스 정류장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앞 편의점 직원에게 혹여 누군가 찾아오면 정류장에 있다고 말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것보다 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건 몇 시간 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들어가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요양원에 밀어 넣으려 했고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진 않아. 내가 살아온 삶인데 내가 내 발로 결정해야지.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했고 이제 큰아들 우진 씨가 자신을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 정류장 앞에 멈추더니 급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 씨가 차에서 뛰어내리듯 나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우진 씨는 급히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친 데는 없어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놀랐을 뿐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철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래.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우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일단 차에 타세요.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몸도 차고 어디 들어가 계시지 왜 나와 계세요? 집에 가서 일단 좀 씻고 몸 좀 녹이고 얘기해요. 순자 씨는 천천히 차에 올랐고 우진 씨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한편 순자 씨를 놓쳐버린 민철 씨와 지혜 씨는 집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혜 씨는 초조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고 민철 씨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설마 어머니가 큰아주버님한테 연락한 거 아니겠지?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우진이 순자 씨를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철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민철 씨와 지혜 씨는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진 씨는 눈을 부릅뜨고 지혜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감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어? 지혜 씨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해세요, 아주버님. 저희는 그냥 어머니께서 편히 계실 곳을. 닥쳐, 변명하지 마. 아니, 저한테 왜 반말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람 대접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반말을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요. 민철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 잠깐만. 그리고 이 새끼야, 너는 내 동생이 맞냐? 네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합가하면서 너한테 준 돈도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어?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어요. 아주버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생활비 부담도 크고 어머니가 계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우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 어머니를 몰래 요양원에 버리려 한 거야? 지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는 다시 민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아, 너 대체 왜 가만히 있었어? 네가 어머니 아들이 맞아? 네가 생각이 있었으면 이 상황이 오지 않게끔 했어야지. 애초에 어머니 모시지를 말던가. 왜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아? 민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만해라, 우진아.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안다. 하지만 민철이도 저 아이한테 끌려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겠지. 민철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는 진짜로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께서 같이 사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요양원에 버려? 그게 네 논리야? 지혜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더 계실 수 있겠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 이제 여기 있을 수 없다. 민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너도 알고 있었잖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민철아.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민철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갑시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하고 살지 마세요. 지혜 씨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돈은 어떻게 해요? 우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혜 씨는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였구나. 민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철아, 네가 이런 여자랑 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재수 씨로 여겨지는 것도 오늘까지만이에요.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부모님한테도 이럴 수 있어?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두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우리랑 인연 끊는 걸로 알지. 어머니 돈 문제는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인데 아마 그대로 돌려드려야 할 거다.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민철 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남겨진 감정은 깊고 쓰라렸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올 때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또다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담기는 짐들을 보니 자신이 더욱 더 초라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떠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민철 씨는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혜 씨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현관에 서자 우진 씨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민철 씨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겠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 후회돼요. 정말 죄송해요. 네? 후회? 순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가 후회할 게 뭐 있니? 다 너희가 선택한 일이잖아.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지혜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우진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할 소리냐? 어머니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던 인간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 입 닥치지 못해?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주둥이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지혜 씨는 움찔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도 결국 이렇게 떠나시잖아요.
순자 씨는 지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결국 떠난다. 하지만 너는 편해질 수 있을까? 지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빚도 지고 사는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단다. 지혜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는 거예요. 순자 씨는 어린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미나 잘 지내야 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도 잘 지낼 거야. 미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민철 씨는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우진 씨는 운전대를 꽉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네가 왜 미안하니?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철이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결국 나는 떠나는 걸 선택했을 뿐이다. 우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지내실래요? 순자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니, 우진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괜찮다. 이제는 혼자서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우진 씨는 어머니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따로 살 집 구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저희랑 지내세요. 애들 엄마랑 이야기 다 하고 나온 상태고요. 그 사람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 나누세요. 그래, 그러자.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이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들여다보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뵙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변호사도 알아보고 민철이 그 새끼 정신머리를 고쳐놓을 겁니다. 냅둬. 지도 깨닫는 게 있을 거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지. 며칠 후 순자 씨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이곳은 크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자유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큰아들 우진 씨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기꺼이 시간을 내서 함께 집을 알아보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일 공기청정기만 배송 오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집기류랑 나머지 침구류도 제가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져온 커피 머신인데 어머니 아침마다 내려 드시는 거 캡슐 하나만 넣으시면 되세요. 제가 자주 올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순자 씨는 새로운 공간에서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웠던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 민철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민철아, 무슨 일이냐?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형한테 이사하셨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안 가봐도 돼요? 순자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담담하게 민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형이 하는 말 잊었어? 그날 이후로 너랑 나는 그리고 애미랑은 끝난 인연이다. 네가 엄마 손 놓은 거야. 엄마, 그래도 제발요. 그 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면 뭐하니? 일이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 이미 상한 감정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살면서 그때 일쭉 잊지 않을 거다. 그러니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엄마. 나 좀 피곤해서 쉬련다. 끊어라. 통화를 마친 순자 씨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나만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